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 친구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소설 채널에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이지 놀라운 순간들이 펼쳐졌죠. 킹 할아버지 댁으로 온 손님이 바로 페퍼 아주머니의 오랜 사촌인 휘트니 씨였다는 사실. 그리고 조엘의 귀여운 오해 덕분에 온 아이들이 이제 사촌 관계로 얽히게 되었다는 따뜻한 진실까지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방 안은 아주 고요했다. 그러다 이네프론지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와 폴리가 공부하는 것을 보고는 창가 의자에 기어 올라가서 베란다 위로 뛰어다니며 마차길 옆 잔디에서 지렁이를 파먹는 새들을 지켜본다. 그리고 페퍼 아주머니가 큰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건너편 식탁에 자리를 잡는다. 방 안에는 오직 시계의 째깍, 째깍 소리와 바삐 움직이는 손에서 이따금 실타래나 가위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방 건너편 커다란 창문에 매달린 체리 3장 안에서 심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체리는 시끄럽고 화난 듯이 짹짹거리며 위아래로 날아다니고 마치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아주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세상에, 페퍼 아주머니가 말한다. 무슨 소리니? 체리예요. 폴리는 파스켈 교재에서 고개를 들며 말한다. 그리고 세상에, 폴리는 무릎 위에 놓인 책더미를 의자 위로 휙 던지고는 방을 가로질러 새 장으로 날아가서 마구 손짓하며 설명하고 그에게 떠오르는 온갖 애칭을 쏟아붓는다. 무슨 일이니? 엄마가 의아함에 가득 찬 채의 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묻는다. 대체 무슨 일이야? 폴리, 제가 어쩌면 좋아요. 폴리는 엄마의 질문에는 아랑곳 없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친다. 오, 엄마, 체리가 죽을까요? 엄마 생각에는요? 글쎄, 아닐 거야. 페퍼 아주머니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새장으로 다가온다. 그 사이 프론지는 의자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그쪽으로 달려간다. 얘가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네. 안 그러니? 혹시 너무 많이 먹었나? 먹긴요. 폴리가 말한다. 오, 엄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폴리는 부끄러움과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씨앗통을 가리킨다. 씨앗통 바닥에는 마른 껍질 몇 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오, 폴리, 페퍼 아주머니가 말문을 연다. 하지만 폴리의 얼굴에 어린 표정을 보고는 좀 더 밝은 어조로 바꾼다. 자, 어서 가서 먹이를 좀 가져와. 불쌍한 아가, 금방 괜찮아질 거야. 자, 자. 아주머니는 설득력 있는 듯 새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예쁜 아가야, 굶지는 않을 거야. 굶는다는 말에 폴리는 마치 핀에 찔린 듯 움찔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집에요. 그녀가 더듬더듬 말한다. 어제 마지막으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깜빡 잊었구나. 페퍼 아주머니가 폴리가 싫어하는 검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묻는다. 네. 불쌍한 폴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당장 뭘 먹여야만 해요? 페퍼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것만은 확실해. 제가 플래처네로 당장 뛰어갈게요. 폴리가 소리친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엄마, 제스퍼 오빠도 갔고 토마스 오빠도 없으니까 제가 가야 해요. 아주머니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폴리가 덧붙인다. 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페퍼 아주머니가 천천히 말한다. 비가 올까봐 걱정되는구나. 폴리. 오, 아니에요. 엄마. 폴리는 속죄라도 할 듯 지구 끝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시내까지 상쾌하게 걷는 것을 몹시 원했다. 창문으로 가서 그녀는 아직 보이는 푸른 하늘 조각을 의기양양하게 가리킨다. 자, 보세요. 지금은 비가 올 리가 없어요. 페퍼 아주머니가 말한다. 프론지는 의자 위에 서서 얼굴을 세 장에 바싹 대고 체리에게 배고프지 마. 제발.
하고 말하고 있었다. 체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게다가 벤을 기다리는 건 별 소용이 없을 거야. 하루아침에 벤이 자기 신발이랑 조엘이랑 데이비 신발까지 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니. 하지만 폴리, 서둘러 와야 한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 너 때문에 걱정할 거야. 오, 엄마. 폴리가 잠깐 뒤돌아보며 말한다. 플래처네로 가는 길은 뭐든지 쉬워요. 저는 길을 잃을 리가 없어요. 알고 있단다. 페퍼 아주머니가 말한다. 하지만 소나기 때문에 일찍 어두워질 거야.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닳고 다른 지갑을 꺼내며 말한다. 혹시 비가 오면 마차에 타렴. 폴리, 잊지 마. 오, 네, 그럴게요. 폴리는 지갑을 받으며 외친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새 모이 값으로 10센트가 있단다. 페퍼 아주머니는 주머니 속으로 달려가 구석으로 사라지는 동전을 가리킨다. 네, 폴리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흥분한다. 그리고 이쪽 주머니에는 내가 타고 5센트짜리 동전도 있어. 아주머니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묶으며 말한다. 기억하렴. 내가 타고 올 돈이야. 그냥 타고 오는 게 좋겠구나. 폴리, 생각해보니 그래야 더 빨리 집에 올 테니 어디 가세요? 프론즈가 묻는다. 지갑을 본 그녀는 무언가 심부름을 나간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의자에서 기어내려오기 시작한다. 오, 나도 가고 싶어. 정말 나 데려가 줘. 폴리 언니. 오, 안 돼, 아가. 언니 못 데려가. 폴리가 외친다. 나 정말 빨리 가야 해. 나도 빨리 갈 수 있어. 프론지는 자기의 작은 몸을 최대한 키워 보이려 애쓰며 소리친다.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니까. 폴리 언니, 거기 정말 멀어. 폴리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아이의 작은 아랫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마음이 쓰인다. 오, 세상에,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어서 빨리 뛰어갔다 와. 페퍼 아주머니가 활기차게 말한다. 자, 프론지, 너랑 내가 이 불쌍한 체리를 돌봐줘야겠다. 이 말에 프론지는 돌아보며 큰 눈물을 쓱 닦아낸다. 그러면서 극심한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체리에게 빵 한 조각을 줘야겠다. 페퍼 아주머니는 혼잣말을 한다. 빵이라는 말에 복도 중간까지 갔던 폴리가 헐레벌떡 달려 돌아온다. 오,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말한다. 지난번에 그거 먹고 아팠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통통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럼 어서 가거라. 페퍼 아주머니가 말하고 폴리는 후다닥 뛰어나간다. 폴리는 온통 새 가게에 도착할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속도는 마치 자신을 갑자기 덮쳐 경고하는 듯한 어둡고 거대한 먹구름에 의해 더욱 빨라진다. 마차 타고 올 돈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는 재빨리 복잡한 길을 헤치고 가며 혼잣말을 한다. 위협적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집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인다. 휴, 드디어 왔다. 그녀는 마침내 플래처시의 큰 새 가게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새들을 구경하거나 자신을 기다리는 듯 고개를 돌리는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싶은 유혹을 굳게 뿌리친다. 평소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방문할 때마다 늘 즐거움을 주던 매력적인 원숭이의 능숙한 아첨조차 이제는 그녀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엄마가 걱정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넉넉하게 채워진 모이통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수많은 새들의 모습은 불쌍한 체리와 그의 텅 빈 모이통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을 후회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그녀는 카운터에 조용히 10센트를 내려놓고 작은 씨앗 봉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게 무슨 변화인가? 그녀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저 구름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거대한 소나기를 예고하는 크고 불길한 물방울로 빠르게 쏟아지고 있었다. 물방울은 빠르고 거세게 떨어져 모든 사람을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 흐더지게 만든다. 상관없어.
폴리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봉투를 꽉 움켜쥔다. 뛰어가서 마차에 타면 돼.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녀는 민첩한 발걸음으로 사람들을 피해 계속 달렸고 곧 길모퉁리에 도착한다. 마차가 막 시야에 들어온다. 정말 다행이다. 폴리는 지갑을 꺼내 미리 준비해 두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하지만 금세 손을 다시 빼고는 지나가는 마차를 멍하니 바라본다. 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오, 세상에. 그녀는 혼잣말을 한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돌풍이 길모퉁리를 휩쓸고 지나가 그녀에게 서두르라고 경고한다. 이제 뭘 어쩌면 좋아. 그래, 서둘러야 해. 이제는 뒤는 수밖에 없어. 도시로 온 일에 늘 달리고 싶었던 마음을 충족시키는 단단한 포장 도로를 힘껏 달릴 기회에 은근히 기뻐하며 폴리는 새씨앗 꾸러미를 팔에 끼고 신나는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아주 즐겁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자마자 한 신사와 부딪히고 만다. 그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너무 늦게서야 폴리를 발견한 것이다. 폴리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친절한 손길에 이끌려 졌고 미끄러운 포장도로 위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한 신사의 목소리가 깊이 걱정하는 듯 들려온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괜찮아요. 폴리는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벌떡 일어나 모자를 고쳐 쓴다. 다만 그녀는 이리저리 흩어진 구러미를 찾기 시작한다. 무슨 물건이었나요? 신사가 몸을 굽혀 어둠 속에서 함께 찾아주려 애쓰며 묻는다. 제 꾸러미인데요. 폴리가 말하기 시작한다. 오 세상에. 이제 더는 찾을 필요가 없었다. 적고 찢긴 종이가 발밑에 널려 있었다. 씨앗은 포장도로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 길가의 무릉덩이까지 멀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살 돈도 한 푼도 없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을 둘러싸고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폴리의 가슴 속에 비참함을 안겨준다. 뭐였니? 꼬마 아가씨. 신사가 그 작은 반짝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곤 알카롭게 들여다보며 묻는다. 새씨앗이요. 폴리가 헐떡이며 말한다. 그게 다인가요? 신사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정말 다행이군요. 다요. 폴리의 심장은 쿵 내려앉는다. 체리가 이대로 씨앗을 먹지 못하면 새장 바닥에서 뻣뻣하게 굳어질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다. 자, 다정하지만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리 오렴. 꼬마 아가씨, 우리가 이걸 재빨리 해결해 주겠소. 어디 보자 여기 새 가게가 있군. 그럼 됐지. 하지만 손님 폴리가 머뭇거리며 말문을 연다. 엄마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체리가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사는 이미 폴리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고 모든 종류의 씨앗을 커다란 봉투에 담으라고 상점 주인에게 주문하며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그러고 나서 새들이 가지고 놀 만한 교묘한 장식품과 새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세 가지 다른 물건까지 추가로 주문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젖고 미끄러운 길거리로 나온다. 자, 꼬마 아가씨. 신사는 봉투를 팔에 끼고 우산을 펼치며 말한다. 그때 폴리의 손을 잡는다. 폴리는 이쯤 되자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 손님, 다른 성함은 몰라요. 폴리가 말한다. 네, 제스퍼 할아버지인 게 틀림없어요. 제스퍼 오빠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바로 그 순간 제스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스퍼라고. 낯선 이는 마치 돌처럼 굳은 채 그대로 서 있다. 그리고 휘트니 가의 아이들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단 말인가. 오, 네. 폴리는 맑고 갈색인 눈을 들어 그를 올려다본다. 가로등 점등부가 막 가로등을 켜기 시작했고 이웃한 가로등 불빛이 말하는 폴리의 얼굴에 환하게 비춰 그녀의 맑고 갈색인 눈이 얼마나 선명한지 보여준다. 퍼시 오빠랑 벤 오빠, 그리고 어린 디고,
딕은 정말 귀여워요. 그녀가 충동적으로 외친다. 신사의 얼굴은 바로 그때 무척이나 이상해 보였지만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한다. 그럼 내가 폴리구나. 네, 손님, 제가 폴리예요. 폴리는 그가 자신을 안다는 것에 기뻐하며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체리의 씨앗을 어떻게 잊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한다. 오, 손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엄마는 제가 곧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걱정하실 거예요.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갈 테니 모든 일이 아주 잘 해결될 거요. 신사는 활기차게 출발하며 폴리의 손을 더 꽉 잡는다. 자, 그럼 폴리. 그리하여 그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 폴리는 긴 보폭으로 안전하게 무릉덩이를 건너는 신사 옆에서 제잘거리며 우산 아래를 지나간다. 그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고 그와 아주 친해져서 마침내 낡은 돌담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쯤에는 마치 그를 몇 년 동안 알아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키 큰 상록수 뒤 작은 구석에 있는 작은 덩어리였다. 그들이 마차길을 따라 물을 튀기며 다가가자 그 덩어리는 붉은 드레스와 하얀 앞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변하며 충동적으로 달려와 폴리의 젖은 팔에 자신을 던진다. 언니를 너무 오래 기다려서 피곤했어, 폴리. 오 세상에, 프론지. 폴리는 어둡고 축축한 땅에서 프론지를 바싹 끌어안으며 외친다. 감기 걸릴라.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니? 진행되는 상황의 새로운 전개에 놀란 낯선 이는 행렬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두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려 헛되이 애쓴다. 오, 프론지는 노란 머리를 힘껏 흔들며 말한다. 모두 언니를 찾고 있어요. 폴리 언니. 그녀는 말하며 커다란 조각문을 엄숙하게 가리킨다. 그러자 폴리는 프론지를 바싹 끌어안고 빠른 걸음으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꼬마 아가씨, 제가 안아줄게요. 폴리의 친절한 친구가 폴리의 목에 얼굴을 기댄 작은 얼굴에 대고 설득하듯이 말한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프론지는 음절마다 폴리의 목을 완전히 겁에 질린 채 움켜쥐고 그에게는 이미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흘린 수많은 눈물을 닦는 데 사용된 아주 구겨지고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을 흔들며 그를 막아선다. 저 사람 못 오게 해줘. 폴리 언니, 안 돼.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폴리는 안심시키듯이 프론지에게 입을 맞추고 재빨리 짐을 들고 나아간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고 조엘이 테라스 계단으로 뛰어나오고 그 뒤를 나머지 무리가 흥분으로 가득 찬 채 따른다. 오 세상에, 언니가 왔어. 조엘은 무릉덩이를 펄쩍 뛰어넘어 폴리에게 다가간다. 우산 아래로 바싹 몸을 밀어넣는다. 프론지는 어디서 데려왔어? 그는 비를 피하려고 발을 오므리고 있는 프론지의 작은 발을 보자마자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웃는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다시 집 안으로 달려들어간다. 엄마, 폴리가 왔어. 프론지도 데려왔고 무시무시하게 큰 아저씨랑 같이 모두 대문 밖에 있어요. 프론지, 페퍼 아주머니가 펄쩍 일어난다. 세상에, 난 프론지가 제인이랑 위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누군가 서재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려다 헛되이 애쓰던 킨 할아버지가 말한다. 그는 지금은 극도로 짜증난 채 신문을 던져버리고 재빨리 일어나 문으로 가서 방랑자들을 맞이한다. 누군가는 이 불쌍한 아이를 지켜봐야 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누구의 일이란 말인가. 분명 죽을 만큼 감기에 걸렸을 거야. 틀림없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아이들은 폴리와 프론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끌어안고 키스한다. 아무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뒤엉킨다. 그들은 조용히 들을 때를 기다리고 서 있는 낯선 이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 마침내 아수라장이 잠잠해진 틈을 타
아이들이 폴리와 그녀가 안고 있는 프론지를 계단 위로 끌어올린다. 각자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어우성이다. 그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외친다. 나에게는 아무도 키스해주지 않을 건가 궁금하군. 폴리의 팔을 열심히 잡고 있던 두 명의 어린 위튼이 아이들이 고개를 돌린다. 퍼시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비빈다. 그때 조엘이 잠시 멈춰서서 키 큰 인물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키스 안 해요. 엄마가 그러지 말랬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조엘. 폴리는 어둠 속에서 얼굴이 끔찍하게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외친다. 이 손님은 나에게 아주 친절하셨단 말이야. 내 말이 맞아. 꼬마야. 낯선 이가 웃으며 조엘의 고집센 얼굴을 내려다본다. 바로 그 순간 페퍼 아주머니가 큰 문을 활짝 열고 밝고 따뜻한 불빛이 그의 잘생긴 얼굴을 곧장 비춘다. 그러자음 퍼시가 격렬하게 펄쩍 뛰더니 조엘을 넘어뜨리며 비집고 계단을 내려간다. 동시에 폴리의 다른 편에 있던 벤이 그 신사에게 달려간다. 아빠오, 아빠. 계단을 반쯤 올라가던 폴리는 몸을 돌린다. 그리고 심장이 저미는 듯한 감정이 밀려오자 좁고 미끄러운 계단에 그만 주저앉고 만다. 세상에, 폴리페퍼. 조엘은 자신이 넘어진 것도 잊은 채 외친다. 진창에 푹 앉았잖아.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정말이야. 쉬. 폴리는 그의 발을 붙잡으며 소리친다. 그가 왔어. 조엘 그가 왔다고? 누구? 조엘은 눈을 끔뻑이며 주위를 둘러본다. 누구인데? 폴리. 폴리가 막 설명하려던 참에 킹 할아버지의 건장하고 잘생긴 모습이 문간에 나타난다. 어서 들어오렴. 얘들아 이런 세상에 메이슨. 네. 낯선 이가 가볍게 외치며 품에 매달린 작은 아들들을 데리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커다란 꾸러미와 우산을 내려놓는다. 마리아는 어디 있나요? 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나? 할아버지가 성마른 목소리로 묻는다. 이런 깜짝 놀랄 일은 옳지 않아.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심장을 격렬하게 쓸어내린다. 차, 페퍼 아주머니, 수고스럽겠지만 위트니 부인을 좀 불러주시오. 페퍼, 페퍼. 위트니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복한다. 엄마가 오고 있어.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벤 위트니가 소리친다. 오, 제가 엄마한테 말해줄게요. 그는 이 말을 하며 아빠의 품에서 내려오려 안간힘을 쓴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 들었다고. 퍼시가 소리친다. 오, 세상에. 할아버지가 가시잖아. 킹 할아버지는 달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벼운 발걸음과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단 아래로 나아간다. 폴리가 왔나요? 그녀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묻는다. 그래.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한다. 그리고 커다란 꾸러미를 데려왔단다. 마리안. 커다란 꾸러미요. 그녀는 의아한 듯 반복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아주 커다란 꾸러미지. 할아버지는 말하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남편 쪽으로 그녀를 돌려 세운다. 그리하여 폴리와 프론지는 결국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간다. 벤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린 데이비는 위트니 가족 주변을 깡충거리며 말한다. 제스퍼 오빠도 그랬으면 좋겠어. 벤이랑 제스퍼는 어디 갔어? 폴리가 묻는다. 모르겠어. 조엘은 신발끈을 잡아당기며 말한다. 봐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 그는 새거티가 팍팍 나는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들어 폴리에게 자랑한다. 근사하다. 폴리가 진심으로 외친다. 그런데 벤이랑 다른 오빠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언니 뒤쫓아갔어. 데이비가 말한다. 우리 신발 가지고 집에 돌아온 후에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조엘이 단호하게 반박한다. 그는 바닥에 앉아 새 구두의 끈을 풀었다 묶었다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벤이 우리 그림 그려줬어. 잔뜩 그려줬다니까 모르겠어. 아, 그래. 데이비는 고개를 끄덕인다.
벤 오빠가 그랬지. 언니가 집에 없어서 우리가 다 울고 있을 때 말이야. 폴리. 벤 오빠가 나한테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줬어. 프론지는 너덜너덜해진 작은 조각을 들고 소리친다. 봐, 폴리. 봐. 저건 작은 갈색 집이야. 프론지가 폴리의 손에 조심스럽게 그림을 건네자 데이비가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며 말한다. 다 지워졌잖아. 폴리가 그림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내가 비 맞고 서 있어서 그랬나 봐. 프론지의 얼굴은 이 말에 아주 심각해진다. 못된 나쁜 비. 그녀가 말하고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울기 시작한다. 오, 이런, 울지 마. 폴리는 망연자실하여 프론지를 달래려 애쓴다. 오, 프론지, 제발 멈춰. 그녀는 옆방을 가리키며 예원한다. 그 방에서는 행복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다들 들을 거야. 하지만 프론지는 슬픔에 잠겨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울부짖는다. 그 큰 아저씨 말이야. 폴리, 너랑 같이 온 그 큰 아저씨는 대체 누구야? 귀한새 신발 감상에 실증이 난 조엘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친다. 세상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프론지 때문에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인 폴리가 말한다. 퍼시랑 벤의 아빠야, 조이. 말도 안 돼. 조엘은 완전히 충격받은 채 소리친다. 정말로? 폴리페퍼, 정말로 그래. 폴리는 프론지를 품에 안고서 그녀의 젖은 작은 뺨을 자기 뺨에 댄다. 그럼 내가 훔쳐봐야겠다. 조엘은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바닥을 삐걱이며 달려간다. 오, 조엘, 안 돼. 폴리는 그가 진짜로 훔쳐볼까봐 겁이 나서 외친다. 빨리 돌아와. 안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다들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어린 데이비가 즐거워하며 소리치고 폴리 옆으로 재빨리 달려간다. 그리고 여기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고마 친구들이 있군. 위트니 씨가 그들 사이로 들어오며 외친다. 오, 폴리한테는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 아이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줬으니까. 모두 페펀의 아이들이에요. 퍼시가 손을 흔들며 한 번에 소개를 끝낸다. 다만 최고는 여기 없어요. 벤이 다소 무례하게 말한다. 아빠, 벤은 정말 근사한 그림을 그린다고요. 나는 폴리 언니가 제일 좋아. 어린 딕이 뒤뚱거리며 외친다. 페퍼라고. 위트니 씨가 다시 어리둥절한 듯 반복한다. 그리고 여기 페퍼 아주머니가 계시오. 킹 할아버지가 위풍당당하게 페퍼 아주머니를 앞으로 이끌며 말한다. 아이들의 엄마이고 하지만 이때 페퍼 아주머니는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눈을 비비고 검은 앞치마 한쪽 귀퉁이를 만지작거리는데 평소와는 달리 몹시 초조해 보인다. 킹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의 신사에게도 똑같은 당혹감이 번지고 있음을 놀라워하며 본다. 설마 위트니 씨가 손을 내밀어 앞치마 속 거칠고 고된 손을 움켜쥐며 말한다. 메리 사촌, 설마 존 사촌. 그녀가 눈에 반짝이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묻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노신사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이리저리 흔든다. 누가 아에게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사람은 없단 말인가. 그러자 어린 페퍼 아이들은 어머니 주위로 그리고 비어있는 모든 곳으로 바싹 다가선다. 이 매력적인 장면에 가까이 다가가려 애쓴다. 위트니 씨는 앉아서 아내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한다. 이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때 당신은 존 위튼이었지. 페퍼 아주머니가 교활하게 끼어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메이슨 위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존 위튼이었죠. 위트니 씨는 웃으며 말한다. 아니, 자니 또는 잭이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할머니 메이슨께서 제가 자랐을 때 할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저를 중간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했어요. 아무튼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아직 어린 꼬마였을 때, 여기 퍼시만한 아이였을 때,
오, 아빠. 허시가 변명하듯이 말문을 연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꼬말하고 불리다니 아빠는 엄마가 안심시키듯이 말한다. 아빠가 너처럼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아빠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렴. 저는 버몬트주에 있는 옛집에 보내져 살았어요. 그곳에는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죠. 총명하고 검은 눈을 가진 작은 소녀였어요. 그녀는 제 사촌이었고 이름은 메리 바틀렛이었죠. 메리 바틀렛이 누구예요? 조엘이 말을 가로채며 묻는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 위트니 씨는 웃으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페퍼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한다. 어디요? 조엘은 완전히 어리둥절하다. 저는 메리 바틀렛이 보이지 않는데요. 폴리,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폴리가 말한다. 조엘, 기다려. 그녀는 속삭인다. 아저씨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실 거야. 이 작은 사촌과 저는 시골 학교에 함께 다녔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독일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죠. 돌아왔을 때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페퍼라는 성을 가진 영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뿐이었죠. 오, 아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소리친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영국으로 갔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 메리? 그가 나무라듯이 말한다. 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소? 저는 들었어요. 페퍼 아주머니가 말한다. 당신이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항상 자존심 강한 꼬마였지. 그가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킹 할아버지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끼어든다. 메이슨, 나는 궁금하군. 자네가 왜 이 모든 것을 마리안의 편지에서 미리 알아내지 못했나? 마리안이 페퍼 아주머니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말이야. 그녀는 단 한 번도 페퍼 아주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위트니 씨는 질문자를 마주보고 몸을 돌린다. 페퍼 아주머니라는 이름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죠. 항상 폴리의 엄만 프론지의 엄마였어요. 꼭 여자들처럼 말이죠. 그는 아내에게 장난스러운 눈길을 던지며 덧붙인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꼭 남자들처럼 그녀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반박한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죠. 제스퍼 오빠가 와요. 폴리가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벤 오빠오 다행이야. 형광계단과 긴 복도를 가로질러 발소리가 달려오는 것이 들려온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제스퍼가 흥분으로 얼굴을 붉힌 채 뛰어 들어온다. 그 뒤를 이어 프론지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의 벤이 따라 들어오고 프린스 강아지는 헐떡이며 두 소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폴리가 제스퍼가 말문을 연다. 오, 그래, 나 여기 있어. 폴리가 펄쩍 뛰어 그들에게 다가선다. 오, 벤, 언니가 집에 왔어. 조엘이 무리해서 몸을 빼내며 소리친다. 제스퍼 오빠 안 보여. 언니는 모두 집에 있어요. 프론지가 다시 한번 외치며 폴리에게 쏜살같이 간다. 오, 벤 오빠, 나한테 작은 집도 그려줘. 그리고 봐요. 작은 위트니 형제들이 환호하는 손가락으로 아빠를 가리키며 외친다. 언니가 뭘 데려왔는지 봐요. 제스퍼는 그 말에 몸을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오, 메이슨 형. 그래, 제스퍼. 위트니 씨는 온몸에 애정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말한다. 6개월 만에 이렇게나 자랐구나. 그렇지 않아요. 제스퍼가 웃으며 최대한 키를 크게 보이려 몸을 쭉 편다. 오빠는 같이 발 서고 있는 거예요. 조엘이 비판적으로 말한다. 그는 주변에 맴돌며 제스퍼의 발 뒤꿈치 위치를 확인하려 몸을 숙인다. 거의 확실해요. 전혀 아니야. 조엘. 제스퍼는 유쾌하게 웃으며 바닥에 두 발을 쿵 소리나게 내려놓아 자신의 말을 증명한다. 아무렴 어때요?
그래도 나는 13살 되면 오빠만큼 커질 거예요. 조엘이 소리친다. 바로 그때 탁자를 세게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모든 아이들이 움찔하고 모두의 입이 다물어진다. 소리는 킹 할아버지에게서 나온다. 프론지, 그가 말한다. 이리 와 아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민다. 프론지는 즉시 벤의 품에서 벗어난다. 벤은 마치 다시는 폴리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다는 듯 폴리에게 매달려 있었다. 프론지는 곧장 노신사 곁으로 간다. 자, 이제. 할아버지는 프론지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린다. 프론지는 작은 새처럼 그곳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본다. 작은 손 하나가 노신사의 목을 감고 부드럽게 뺨을 쓰다듬는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완벽하게 미동도 없이 서 있는다. 자, 프론지, 이제 이 모든 아이들에게 말해주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리아네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한다. 명심하렴. 그럴게요. 프론지는 작은 고개를 현명하게 끄덕이며 말한다. 하나하나 전부요. 그럼 이제 시작. 그럼 이제 시작. 프론지는 킹 할아버지의 표정을 쏙 배닮은 듯한 모습으로 얼굴들을 내려다보며 말하고 두세 번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친다. 오, 아니란다. 아가, 그게 아니야. 노신사가 외친다. 내가 말해줄게. 프론지, 이렇게 말하렴. 모두 사촌이야 한 명도 빠짐없지. 모두 사촌이야 한 명도 빠짐없지. 어린 프론지가 순진하게 반복하면 노란 고개를 물이 한가운데로 흔든다.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퍼시가 잔뜩 흥분해서 외친다. 정말로 다 사실이에요. 조엘이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며 묻는다. 진실처럼 진실이란다. 노신사는 엄숙하게 말하며 아기의 작고 통통한 손을 쓰다듬는다. 그러니 이 사실을 최대한 즐기렴. 오, 폴리는 길게 한숨을 쉰다. 그리고는 제스퍼와 손을 잡고 즐겁게 한 바퀴 돈다. 조엘은 두 큰 눈으로 퍼시를 향해 돌아선다. 우리가 사촌이래. 그가 말한다. 나도 사촌이 될 수 없을까? 어린 뒷이 두 뺨을 붉힌 채 다가와 묻는다. 아무도 나한테 사촌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제스퍼 빼고 모두 다. 노신사가 아이들을 보며 시원하게 웃는다. 자네와 나, 내 아들아. 그는 아들에게 몸을 돌려 말한다. 우리만 남게 되는군. 바로 그때 조엘이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크고 듣기에도 끔찍한 비명소리가 모두에게 들려온다. 제스퍼 오빠는 우리 사촌이 아니라고요? 나 제스퍼 오빠 필요해요. 세상에. 노신사가 가장 큰 놀람과 함께 외친다.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게야? 누가 좀 멈추게 해보게. 조엘. 제스퍼는 조엘 위로 몸을 숙이며 폴리와 함께 조엘을 일으키려 애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 내가 너의 형이 될게. 그게 제일 좋아. 폴리랑 벤이랑 너희 모두의 형이 되는 거야. 그럼 조엘은 됐지.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발그레한 얼굴로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짓기 시작한다. 정말요. 그가 말한다. 벤 오빠처럼 모든 게 다요. 벤처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제스퍼는 웃는다. 하지만 벤처럼 진짜 형이 되어줄게. 흥흥. 그럼 상관없어. 조엘은 통통한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방울을 닦아낸다. 이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는 작은 위튼이 형제들에게 의기양양한 눈길을 던지며 긴 방을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다니며 새 구두를 삐걱거리게 한다. 오, 세상에. 위튼이 형제들이 둘 다 몹시 당황한 듯 소리친다. 아빠, 제스퍼 오빠가 조엘의 형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래된 삼촌일 뿐이잖아요. 아빠, 제스퍼 오빠를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게 해줘요. 제발. 그때 폴리가 펄쩍 일어난다. 오 세상에. 그녀는 복도로 뛰어나가 한쪽 구석에 던져진 큰 구러미를 격렬하게 잡아당긴다. 체리가 죽을 거야. 체리가 죽을 거라고.
그녀가 소리친다. 누가 나 좀 놓아서 끈 좀 풀어줘요. 하지만 제스퍼가 칼을 주머니에서 반쯤 꺼냈을 때쯤 폴리는 이미 끈을 풀어버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씨앗을 한 움큼 크게 퍼내고 있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 폴리. 폴리가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려 하자 제스퍼가 말한다. 체리는 이미 먹이를 실컷 먹었어. 아무 이상 없어. 뭐라고? 폴리는 너무나 갑자기 멈춰서서 펼친 손에서 작은 씨앗 두세 개가 날아가 스스로 계단 아래까지 춤추듯 굴러간다. 오, 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체리가 거기서 계속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제스퍼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블록을 두어 개 건너 뛰어가서 모이를 좀 사왔지. 그 큰 구러미에 든 게 그게 다예요. 극도로 호기심을 갖고 내용물을 보러 따라왔던 조엘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한다. 재미없잖아. 그냥 오래된 새 씨앗이라니. 알아. 폴리는 즐거운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씨앗 한 움큼을 들고 서재 쪽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씨앗 때문이 아니었다면 난 그 다른 큰 꾸러미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조엘. 오늘 들려드린 5 어린 페퍼 알들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처음엔 삐걱거리기도 하고 조그마한 오해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따뜻한 사랑과 유머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페퍼 가족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